뉴스 쇼. 평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창의 아침도 밝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드디어 오늘 저녁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립니다. 2월 25일까지고요. 역대 최다인 전세계 92개국 총 3천여 명의 선수단이 306개 메달을 넣고 열띤 겨울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면면도 화려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펜스 미국 부통령 만났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영남, 김여정 북측 일행과 만납니다. 외교회장도 활짝 열린 거죠. 부디 모처럼 크게 선 이 평화의 장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를, 올림픽 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타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드디어 열렸네요. 맞습니다. 평창 축제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식 개막식은 저녁 8시입니다. 예. 그때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17일간의 뜨거운 열전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 사실 어제부터 경기가 시작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장예지 이기정 선수가 컬링 종목에서 핀란드를 꺾었지만 이어서 열린 중국과의 2차전에서는 아쉽게 패했네요. 예. 오늘은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경기, 또 피겨 스케이팅 등에서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개막식이죠. 그렇죠. 행동하는 평화, 이런 주제 아래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또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연진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화의 최종 점화자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네요. 김연아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김연아 선수는 또 그 인천에서 그리스에서 오는 성화 받을 때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서 네. 김연아 아닐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누가 될 거냐 이제 관심사더라고요. 오늘 2부에서요. 이 개막식 총연출을 맡은 양정욱 감독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경기 자체도 자체지만 오는 손님들한테도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거든요. 예. 평창올림픽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정상급 인사들이 21개국 27명이고요. 그렇죠. 이미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펜스 미국 부통령 등이 방한해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도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 무엇보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관심이 크죠. 오늘 오는 거죠? 맞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그리고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이들을 접견하고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관심사가 뭘 가지고 올 건가,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올 건가거든요. 이 부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잠시 후에 얘기 좀 나눠보죠. 어제는 북한예술단 공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전 관현악당이 어제 저녁 강릉에서 공연을 했죠. 예. 삼전 관현악단 자체가 그동안 사실 베일에 쌓여 있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반갑습니다 노래를 시작으로 네. 제2에게 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우리 노래도 불렀다고 해요. 북한의 체제 선전 노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부 곡을 두고는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삼전 관현악단은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펼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만찬 회동은 2시간 40분 동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maximum pressure to bear.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북한 missile.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평창올림픽 오늘 시작합니다. 당연히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스포츠 경기의 개막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외교전의 막도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 만난 데 이어서요. 저녁에는 펜스 부통령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늘 오는 김여정 보따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남북대화, 북미대화 가능성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이 평화 무드가 올림픽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막식 가세요? 예, 갑니다. 뭐 롱패딩도 준비하고 뭐 그 양털 들어가 있는 방어나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셨어요. 가면은 핫팩은 나눠준다 그럽니다. 예, 그래도 이어볼로 또 직접 가지고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뭐 김영남은 누구냐, 김여정은 어떤 인물이냐 이제 이런 설명들은 꽤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장관님. 예.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오늘 오빠의 친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혹은 구두 메시지 들고 올까요, 어떨까요? 뭐 그거 아니면은 뭐 올 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 보내고. 그냥 개막식 보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영남 위원장은 뭐 그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예.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축하한다는 뜻으로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갑자기 김여정 그 부부장이 직급이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제1부부장. 승진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그거는 그만큼 이번 대표단 속에서 그 비중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 높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리고 이미 지금 뉴스에 나왔지만은 예.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그 외국 손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부 그렇게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다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다 먹을 수 없죠. 더구나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예.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찬을 할지 밖에서 제3의 장소에 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남쪽에서도 특사가 가면 예. 특사라고 저 사람들 특사라고 아직 성격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특사가 가면은 무슨 얘기를 가져왔느냐, 친서가 있느냐 또는 메시지가 있느냐 내용 들어보고 그러면 직접 만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되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지만 예. 만나게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가도 사전에 그렇죠. 친서 있느냐, 메시지 있느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밥을 누구랑 먹을 거냐 이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오시면 그래 뭐 우리끼리 밥 먹고 구경 잘하고 가라 이렇게 되죠. 그거 없으면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사전에 타진이 됐을 것이다. 뭘 가지고 오는지 최소한 구두 메시지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오찬 약속이 잡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구두 메시지도 뭐 어떤 내용인데라고 해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고 뭐 글쎄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 하려면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평창에 있는 사람은 그 이튿날 또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까지 확인한다?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친동생을 보내는 거 보면 자기 속마음을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봐서 보내고 그건 결국 앞으로 남북관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정상회담. 정상회담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답을 보내겠다는 것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 요청에는 우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되는 거군요. 거죠. 답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김여정이라는 인물을 거의 뭐 김정은의 복심, 김정은의 아바타 이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판 문고리입니다. 그것도 유일 문고리. 유일한 문고리. 우리 왜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그 사람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했던 그 문고리. 근데 유일한 문고리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지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쉽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유일한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경호원 동생이기 없이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 행사 때 보니까 그 계급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뭐 결제 서류인지 뭐 서명할 것인지 그걸 앞에다 갖다 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신뢰가 높고 또 웬만한 것은 다 자기가 처리한다는 식으로 그렇군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문고리 아바타 김여정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전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은 남한 패싱이었잖아요. 우리는 미국만 상대하겠다. 북미 대화하자 항상 이거였는데 왜 이제는 남한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작년에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없었죠. 대포도 없었지만은 예. 한편 작년까지는 미국이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회담에 나오게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음흠. 이렇게 핵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발사해대면 미국이 뒤로 슬그머니 만나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남북 대화를 먼저 시작한 뒤에 예. 남북 대화라는 다리를 통해 가지고 예. 뭐 미북 대화 또는 그 미북 대화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서울을 들려서 와싱턴을 가고 싶다는 그런 계산에서 서울을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다리를 들려- 좀 놔다오. 말하자면 네, 가교 그렇죠. 역할을 해다오.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는 거죠? 이거 뭐 이니셔티브를 준다는 어떤 그 운전석을 준다는 느낌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남북 대화가 잘 돼서 뭐 그 좋기로는 뭐 정상회담까지 돼서 예. 우리가 이제 미북 대화를 그 주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미북 대화가 성사된 뒤에 그러면 그 남북 대화는 북한이 버리고 가느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가 계속 돼야만 예. 미북 대화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왜냐하면 있어요.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관계 개선 내지는 같이 남북 간다는 관계 거?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예, 예. 이것이 항상 그 투트랙 투트랙이라는 걸. 아니면 두 갈래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무슨 또 코리아 패싱이니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이 북미 대화 나설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있을 거다. 뭐 우리도 이걸 손 잡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국도 손을 잡을 것인가? 북한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북한 당신네가 비핵화를 먼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린 대안 테이블에 앉지 않겠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 먼저 선언할 리는 없다라는 거였고 이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미국이 테이블에 앉을까요?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게 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해서 마지막에 받아낼 수 있는 그 산물.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결과? 내지는 예. 성과죠. 그렇죠. 그거를 그 대화 시작도 오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약속하자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 그건 좀 그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 출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입구에다 딱 내놓고 이거 약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 요구해왔잖아요, 미국이. 글쎄,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회담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불러놓지만 막상 흥정이 붙기 시작하면은 예. 뭐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뭐 1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예. 아니 100만 원 원가가 100만 원이지만은 한 300만 원 받고 싶다 하면 일단 처음부터 1000만 원 부르거나 뭐 1억을 부르거나 해놓고 중간에 흥정 붙이는 사람이 예. 잘하면은 자꾸 내려가죠. 협상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협상 전략이죠. 협상 전략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바뀝니다 앞으로. 바뀔 겁니다. 미국도 결국은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어제요. 우리가 판을 깔아주면은 예. 뭔 얘기를 지적하고 나와야지 계속 압박과 제재 타령만 하면서 밖에 있으면은
북핵 능력은 더 고도화될 텐데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못 이기는 지금까지 척하고. 대화 안 했기 때문에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거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펜스 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주 직접적으로 북미 대화 나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지만 이제 뉘앙스를 풍겼답니다. 만나면 좋겠다라는. 근데 펜스 부통령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동선도 같이 짜지 말아달라 이 정도로 좀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저 강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거는 지금 김여정과 김영남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는지도 잘 모르면서 예. 되게 이제 우리가 희망적 관측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따를 완전히 풀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처음부터 좋아 우리가 당신이 판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미국 대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거폭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 해보고 또 그다음에 뭐 좋기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디딤돌로 해서 미국 대화를 추진해주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는데 이거 뭐 김영남 얼굴도 보기도 전에 우리 대화하고 싶어 할 수는 없죠. 펜스 부통령이. 이것도 협상 전략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치열하게. 알겠습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고. 이게 판이 읽히네요. 예, 정세현 전 장관을 통해서 판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각각 임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스탠스, 어떤 그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읽힙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막식 잘 다녀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네요.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년 정도 우리가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물 마셨다 그래야 되나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평창 유치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그 빛을 이제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의 기운 같은 것을 우리가 이거를 흡수해야 됩니다.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지만 지금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걸 쭉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세현 전 장관 얘기 중에는 분명히 좋은 메시지가 있을 거다. 아무나 밥 먹여주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명쾌하게 들리네요. 아니 남북 관계는요. 이 오리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우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 막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백조. 백조인가요?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뭐 오리나 했어요. 백조나. 오리나 백조나. 알겠습니다. 김성환의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저녁 강릉 아트센터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140명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단원이 노래와 연주를 펼칠 때마다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남쪽에서 펼쳐진 북한 예술단 공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대 관심은 무슨 노래 부를 거냐 이거였는데 사실 맞아요. 북한에서 안 알려줬잖아요. 끝까지. 그러게요. 두고 보시라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쪽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들이 많이 선정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어떤 같은데요. 거 좋아하세요? 제2에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사랑의 미로, 다 함께 차차차. 아주 우리 취향 저격이었어요. 맞아요. 홀로 아리랑 다. 왁스의 여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뭐 우리 케이팝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로 시작은 했고. 반갑습니다로 시작했고 다시 만납시다. 이 노래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노래 부르고 나갈 때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그 가수들이 이 손을 흔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중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16년 만입니다. 16년 만에 이 남한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분명히 뭔가가 있죠. 네, 첫 번째 행간은요. 트집잡기 보도가 민망해졌다입니다. 트집잡기 보도요? 네, 예술단 공연을 준비할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국내 언론 중에 계속 트집잡기식 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특정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현성월 단장이 방문했을 때는 뭐 신변잡기식 보도를 하고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시간도 안 돼서 공연에 합의를 했다. 이거 가지고도 회의 시간이 짧은 것까지 시비를 걸기도 했었고요. 왜 회의 시간이 짧냐는 것까지? 네, 뭐 이렇게 빨리 합의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요. 공연 레퍼토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체제 선전장이 될 거다 이런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신문은 정부가 공연 관람 신청 받기 시작한 첫날에 예. 공연 내용도 모르는데 관람 신청하라고 한다. 뭐 이런 그것도 얘기까지 비판했어요? 됐어요. 네, 그렇게요. 아니 내용은 알아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기우였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 트집잡기식으로 우리가 좀 사소한 것까지 너무 신경을 썼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공연 직전에 두 노래에 가사 가지고 사실 좀 신경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수정하고 한 노래는 뺐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억 떠올리시면 이게 북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현성월 단장이 단원들을 이끌고 중국 가서 공연했을 때 1.1획도 빼지 않겠다. 돌아왔잖아요, 그냥. 철수하고 와버렸잖아요. 바로 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도 빼고 가사도 바꿔서 부르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실향의 아픔에 비해 좌석은 너무너무 부족했다입니다.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그 관람권, 무료 관람권 140대 1이었습니다. 140대 1. 거의 번개 맞을 야. 확률에 가까운데요. 번개가. 저는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전 복권도 그렇게 당첨이 안 되거든요. 이거 감히 신청할 생각도 못 했는데 당첨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반 응모 관객이 560명, 실향민이 포함되어 있는 초청 관객이 252명. 예. 이렇게 해서 한 800명 정도가 봤어요, 공연을. 예. 근데 이 공연을 가장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상가족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실향민과 이상가족일 맞아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당첨이 못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상가족이 있는 그런 이제 가족에서는 제발 우리 부모님 한번 구경할 수 있게 표 저한테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사실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 양도는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예, 신분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기 그래서. 때문에. 20, 30대 청년이었던 실향민들이 이제 80대 노인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 이상가족 상봉 신청자가 13만 1,300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에 7만 2천여 명이 사망했고 생존자 5만 9천여 명 중에 80세 이상이 62%입니다. 그럴만하죠. 이제 연세들이 그러실만해요. 근데 이제 지금 남북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가장 먼저 이상가족 상봉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 예. 친서 갖고 왔으면은 이제 상봉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렴대옥이 흘린 눈물의 의미입니다. 렴대옥이 흘린 눈물이요. 네, 렴대옥이면 북한 그 피겨스타? 예, 맞습니다. 맞죠? 이 북한 선수단이 입촌식이 어제 열렸는데요. 예. 남쪽에서 인공기가 개항되는 것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쭈르르 흘리더라고요. 렴대옥 선수가? 예, 북한 동료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인공기가 개항되는 거에 감동을 해서인지 아니면 분단의 아픔에 공감해서인지 제가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거요? 평양에서 아시안컵 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예. 북한 조선중앙TV가 태극기 개항과 애국가 연주하는 장면을 중계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남북 모두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남북이 통일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고 있고 체제에 대한 인식도 뭔가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남북 당국이 이제는 서로 관계 회복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진성님 청취자 신청했는데 떨어지셨다고. 그거 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범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가 됐었죠. 그 공소장을요.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범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건지 주범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어떤 명확한 근거들이 제시가 돼 있는 건지 공소장을 꼼꼼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저희 CBS를 방문했습니다. 세바시 강연도 하고요. 또 저와 인터뷰도 하고 또 많은 그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8시 개막식 열립니다. 평창. 도대체 개막식의 최종 그 성화 봉송자는 누굴까? 어떤 가수들 출연하나?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비밀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개막식의 총 연출을 맡은 양정훈 감독입니다. 뭐 비밀들을 다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예, 개막식의 분위기는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평창 양정훈 개막식 총 연출 잠시 후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따로 불렸던 김백준 씨가 뇌물방조 그리고 국고손실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검찰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공소장에는 명백히 MB가 주범이다 적혀 있고 그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김백준 씨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직접 확인한 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MB가 주범, 김백준 씨는 전달자, 이렇게 적혀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원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먼저 2억 원씩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해 줬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진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돈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 5월경에 예. 국정원장 특수공작 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2억 거고. 원이라는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갖고 오라고 했답니까? 그렇습니다. 또 특수공작 사업비 중에서 가져와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 8월경에 예.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주라 뭐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지시 2억 원 액수까지 콕 찍어서 가져오라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쓸 정도였다면요. 예. 관련자의 진술이 거의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건이가 아니라 이 정도로 쓸 정도면은 김성호, 원세훈 두 국정원장이 자백을 한 거다. 그 증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범죄의 협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김성호, 원세훈 두 원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기타 이제 예산 담당관이라든지 경립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공소사실이 완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성호 국정원장 2억, 원세훈 국정원장 2억.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겁니까? 아니면 줄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써 있던가요? 이제 뇌물수수지 않습니까? 제명이. 그렇죠. 뇌물수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줬다라는 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공소장에 의하면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했다는 거고.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보죠. 그러니까 김성호 당시 원장은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 그리고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2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성호 전 원장은 청문회 할 때 삼성 떡값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여야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특정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 참 원세훈 원장은 어떻게 적혀 있던가요? 네, 마찬가지로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문책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또 향후 국정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도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이라고. 그 이런 특사들이 왔는데 국정원에서 호텔에 잠입을 해가지고 몰래 잠입을 해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들킨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나라를 굉장히 망신시키고 국가 정보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여론상은 원장이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는 이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강행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 이번에는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2억씩을 건넸다라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 주인공은 지금 사실 MB가 아니라 김백준 씨잖아요.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말해서 전달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돈을 받아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달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죄명도 특정범죄 강행처벌법 그 뇌물 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방조범.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국고를 손실한 특정범죄 강행처벌법 역시 국고 손실죄에서도 주범이 아니고 방조범, 뇌물도 마찬가지, 국고 손실도 마찬가지, 방조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김백준 전 비서관은 사실 단순 심부름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MB 측에서 계속 억울하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우리 모른다 이랬던 건데 이 정도가 나오면 특히 국정원장들이 다 자백을 해버렸다면 이제는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 국정원장이 자백했는지는 이제 추가로 두 전직 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와 같이 공소장에 특정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직 원장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물론 올림픽 후에 이제 검찰이 이 MB를 불러서 수사를 할 테고 이 혐의들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 수위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뇌물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기 또는 징역 10년까지도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그 정도까지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군요. 상당히 무거운 이게 범죄라는 뜻인데 MB는 이 특활비 건 외에도 지금 다스 건, BBK 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비자금 125억 원 조성 5억이라든지 또 투자금을 140억 회수할 때 직권남용이나 국가기관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든지 또 군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에서도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MB 시절에 사실 있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 국정원 돈 중에서 일부를 그 민간인 사찰에 입막음용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비서관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정원의 그런 과정들 또 민간인 사찰의 입막음 등등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근래 밝혀진 겁니다만은 다스 회사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됐죠.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죠. 등등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공소장 보니까 지금 MB 이름이 13번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백준 공소장인지 MB 공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김백준 전 비서관의 공소장입니다만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어서 또 주도적인 일을 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전해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나저나 전 의원님. 경기지사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사실상 출마 선언하고 지금 이제 경선 본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어요. 여기 뉴스쇼. 들으셨어요? 아니 듣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전문 좀 보셨어요? 확인했습니다. 예. 예. 경쟁자잖아요, 두 분이. 예. 어제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예. 많은 경쟁자가 당내.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를 이재명 시장이 하셨냐면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성남시에서 펴겠다. 이런 어제 그것 갖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성남시장 자리 놓고 두 분 경쟁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지사 자리 놓고 경쟁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경쟁자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택지 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1,800억 정도가 이것을 바로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요? 1차적으로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이 돈이 올해 연말에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돼서 용역을 거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당 의원, 제2당 의원조차도 이거 왜 이렇게 같은 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재임 중의 일도 아닌 후임이 시장이 결정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민 배당을 해야 될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구도심 리모델링 등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성남시가 공원 부지를 유지하기 위한 매입 비용을 좀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이 매입 비용 확보를 재임 중에 약 15억 원밖에 못해서 현재 적립금이 57억에 불과하거든요. 어제 제가 그거 질문했는데 충분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아니,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57억에 현재 불과해서 4,500억 정도를 조성해야만이 이 공원에 대한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와 같이 실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민 배당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적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공론화를 하고 조금 더 또 시의회하고 의논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고 발표는 먼저 해놓고 공론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갈등이란 건 불가피하다. 제가 어제 그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갈등이란 건 불가피하다. 예수님 빼고는 다 갈등하는 거다 그러시던데요. 그러지 않고요. 실제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분 중에서도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수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논의하고 했던 예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갈등을 해소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인데 이와 같이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답을 짧게 듣고 싶었는데 전해철 의원님 하실 말씀 많으시네요. 아니요. 언제 한번 두 분이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위해서 지금 한국을 방한 중에 있죠. 방문 중에 있는데 이분은 그 평소에도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위기, 어떤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의견을 피력해왔던 분입니다. 이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방한 기간 동안 어떤 행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느냐가 세계의 관심거리였는데요. 어제 저희 CBS에 방문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시 강연 프로에서 강연도 하고 후에 저와 짧은 인터뷰도 나누고 또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들과.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녹음분 잠깐 좀 함께 들어보시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시간은요.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화, 여러분과의 대화의 시간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죠. 항상 우리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대화를 중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정상들의 대화가 뭐 공식, 비공식 대화가 오갈 텐데요. 우리 사무총장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대화의 장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첫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 관계입니다. 지금이 올림픽 기간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 한라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 없이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남북 간 모든 대화가 중요하고 저 역시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에겐 한반도 비핵화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동안 대북 제재 같은 강경한 방식을 취해왔지만 한편으론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길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포용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결국에는 평화적인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많은 중요한 대화들, 접촉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 생각하실 때 북미 대화의 가능성,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그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대화든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쌓이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고 알다시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죠. 그건 북한에게 진지한 대화에 하루빨리 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남북 간 관계 개선과 이번 올림픽 개최가 결국에는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무총장께서 직접 북한을 방문하실 구상,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요? 1989년에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노조와 관련해서 평양과 그 외곽 지역도 둘러봤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 외교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꼭 필요한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TV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생각하는 외교가 아닙니다. 뭔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외교입니다. 저는 올림픽이 단순히 사진을 찍고 TV에 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뭐가 됐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북미 대화 사실은 좀 저는 예민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강경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뭐 선제 타격이니 코피 전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강경한 분위기에 대한 우리 유엔 사무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전 세계에 어떤 나라든 강경론자들이 있고 더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강경론자들이 득세할 기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의미 있고 또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경론자들이 문제를 돌이킬 수 없게 또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것들을 동원해서 긴장 고조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개입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역시 평화가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하얀 목도리 하신 남성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탈북민에 대한 거예요. 남한하고 중국에만 탈북자가 3만 명이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 내에 들어오면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난민 헌장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선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굶주림이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탈출했을 텐데요. 이들은 송환되면 그 즉시 처형됩니다. 탈북을 하면 난민 자격을 얻게 되고 중국이든 다른 나라가 뭐라 하든 간에 탈북민들은 반드시 보호돼야 합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난민들은 절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들일까요? 여성분 중에 한 분 좀 드려볼까요? 너무 밝게 웃고 계신 이 여성분. 이영지 씨?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제일 슬펐던 기억이 뭔지 궁금해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우간다에 있던 남수단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트럭에 올라탔을 때, 그때 함께 동행했을 때였습니다. 2006년이나 2007년이었을 텐데요. 저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어떤 가족과 함께 트럭에 함께 올라탔죠. 그들이 마을에 도착해서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 친구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때는 남수단 내전이 재발해서 그 가족이 다시 난민이 되고 쫓겨나야 했을 때였습니다. 난민 캠프에 갔는데 소년들이 다가와서는 우린 당신을 기억해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때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도망쳤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남수단 국민들의 비극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남수단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수단에 대한 이야기. 그래요. 가장 기뻤던 순간도 거기서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도 거기서의 순간.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내가 원하는 그 잡을 나는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세계의 많은 청춘들이 비슷한 고민을 이 시대에 하고 있을 텐데 이 청춘들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유엔 사무총장께서 좋은 말씀, 좋은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전 세계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청년 실업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교육 훈련, 구체적인 직업의 창출, 특정 부문에 대한 청년들의 배치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청년 실업 문제는 세계 사회보장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유엔도 그것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아젠다 2030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국가적 과제일 뿐 아니라 국제 협력의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길진 않지만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죠. It was really impressive for us. 정말 바쁜 시간이세요. 우리 구테스 총장님 정말 바쁜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함께 호흡하고 싶다고 내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구테스 총장님께 다시 한번 열화와 같은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어제 열띤 에너지가 저는 다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CBS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직접 와서 청년들,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들과 함께 강연도 하고 이런 질문도 좀 저희가 몇 개밖에 안 들려드렸습니다만 질문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후 6시에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강연 내용은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세바시 강연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어제 인터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이선화님, 유엔 사무총장님, 유엔의 본분인 평화정착을 실천하려는 분 같은 느낌이 든다.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까? 물으셨는데요. 사실 좀 비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무총장이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정말로 이제 분 단위로 있는 일정 중에 청년을 만나고 싶다. 한국의 청년들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 유엔 한국 사무소에다가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CBS의 세바시라는 그 미국의 테드 같은 강연이 있는데 여기 가서 한번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해서 그들과의 소통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왔어요.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건데 저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권영철 선임 기자도 들으셨지만 제가 이제 좀 감동했던 부분은 뭐냐면 보통은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외교관 출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뭐 네.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랬습니다. 외교관들의 특징은 굉장히 말을 조심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도 북미 대화 되겠습니까? 남북 대화 되겠습니까? 총장님 북한 가실 생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설마 답이 나올까?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저의 질문보다 더 앞서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대화해야 된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 해야 된다. 북한도 필요하다면 necessary라는 말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나는 가겠다라고 거침없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인터뷰였습니다. 예. 아, 정말 진보적인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시원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무대, 좋은 어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고, Y뉴스. 오늘 저희 Y뉴스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정영식 판사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이후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항소심 맡은 그 판사, 정형식 판사.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 후폭풍이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후폭풍이 지금 어느 정도길래요? 오늘 5일째잖아요. 예. 아주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잠시 들어가 봤는데 오늘도 이미 청원이 또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고 이미 500개가 지금 넘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한 사람이 500개라는 게 아니라 청원의 가지수. 각기 다른 청원의 숫자가 50개가 넘어요. 그 지난 5일 날 처음으로 제기됐던 특별감사 청원에는 오늘 7시 현재로 21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 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일반인들의 시각 말고 법원 내부의 시각, 판사들의 시각은 어떤가 그걸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예, 판사들이 참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렇죠. 아까 외교관들 말씀하셨지만 더 주저합니다. 더 주저해요. 그러니까 판결문 기록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록과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을 자제합니다. 그렇지만 양형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 날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요 글에 이미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다른 현직 판사의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또 정영식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만 수군수군대는 여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건데 권영철 기자가 좀 깊숙이 여론을 취재해 보셨다고요.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 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한 부분. 겁박에 의한 피해자. 또 하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 기준에 대해서 고심해왔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36억 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뇌물 공여액이 1억 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 공여가 집행유예라면은 새로운 양형 기준을 창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정 판사가 창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판사들이 해요. 그 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이른바 3.5 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많았거든요. 3.5 법칙이라는 건 1심과 2심에서 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이제 구속 기소되거나 기소됐을 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가끔 있고 통상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 가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사례를 들자면 뭐 많습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 1심 법원은 징역 4년이었는데 예.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호. 예.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역시 3호.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은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을 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벌 총수들이 왜 돈을 줍니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잘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바탕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 성격이 강하죠. 보험처럼. 사실 특정한 대가성보다는 보험 성격이 강한 건 맞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이잖아요. 예. 뇌물을 주는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냐.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겁박이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 겁박에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 예, 예. 겁박했다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줬겠느냐 그런 얘기.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거냐?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에는 뇌물죄라고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뇌물 액수에 대한 집행유예는 이상하지 않냐. 뇌물이 성립하면은 횡령이 되고 또 외국까지 가서 돈을 줬으면은 예. 재산 국외도피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나왔지. 새로운 뇌물의 유형이 나왔잖아. 요구형 뇌물. 뇌물은 뇌물인데 요구형 뇌물, 겁박에 의한 뇌물은 괜찮다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달라니까 줬다. 예. 그 이미 과거에 있던 얘기입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데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돈을 준 그 이상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녹취록이 나오겠습니까? 녹음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과거에는 정경유착이었던 행태들이 왜 이번에는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받는가가 명쾌하게 설명 안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여론은 뭡니까? 판사들의 여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언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일보하고 이게 판결 다음 날 인터뷰했던가요? 뭐 그렇게 뭐 나오죠. 기사에. 예.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죠. 예.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면은 창원지법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징계를 받았냐? 법원 조직법 65조의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 내용 공개 금지 위반이 아니냐? 물론 언급에 뭐 1대 1이었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예. 법리 부분 명확했다.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부 재판인데 마치 네. 본인의 단독 재판인 것처럼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이게 옳았는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군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부도 근데 언론 인터뷰 하긴 하잖아요. 뭐 설명하는. 제가 법조를 출입한 적이 꽤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 정도는 했는데 예.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단독 인터뷰하는 형식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법원 내 여론, 판사들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영식 판사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이건 과한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과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만은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 우리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가 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법관들도 이 법관에 대한 특혜가 자기들 개인으로 잘 봐주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론 판결을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주권자이기 된다. 때문에. 울림이 있는 마지막 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테마는 평화입니다. 평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막식 바로 오늘 저녁 8시로 예정이 돼 있죠. 개막식 퍼포먼스에는요,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기게 될 텐데요. 아까 평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표현해낼 분, 개막식 총 연출을 맡은 분 지금부터 만나보죠. 양정훈 감독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정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네, 눈코 뜰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네. 오늘 저녁 8시니까 이분이 지금 정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와중에 뉴스쇼를 위해서 시간을 잠깐 내주셨어요.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난타의 송승환 감독님이 그러니까 개폐막식 총감독이 되는 거고. 네네네. 우리 양 감독님이 개막식 연출 총괄이 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오늘 저녁 8시 준비는 100% 끝난 겁니까? 네. 이제 개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긴장되고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설레임과 흥분이 더 많이 되고요. 빨리 개회식이 시작돼서 좋은 공연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총 2시간 10분입니다. 2시간 10분. 몇 명의 스텝이 동원됐습니까? 스텝만 치면은 한 2,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100여 명? 거기 지금 출연자 또 따로 있어요? 네, 출연자도 약 2,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합류한 지는 조금 늦었고요. 이거는 한 2년 반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개막식만 2년 반이요? 개폐회식 총 합쳐서. 네네. 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기간하고 맞먹겠는데요. 네. 엄청나네요. 오랫동안 공들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개막식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라면 뭡니까? 평화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2시간 반 안에 어떻게 담아낼까, 구현해낼까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뭘로 표현하세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극도 있고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사실 88 올림픽 하면은 지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굴렁쇠 소년이다 이런 분들 많고요. 네. 주제가 손에 손 잡고 이거 아직도 불러요. 저 가사 다 외울 정도로. 이번 평창 올림픽의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 퍼포먼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개회식 전이라 이게 재밌게 말씀드릴 수 없는 비밀은 지켜주시면서 스포일은 안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되는 데까지만. 저희는 어쨌든 한국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 굉장히 혼합된 어떤 글로벌한 그런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굴렁쇠 소년과 손에 손 잡고의 오마주가 짧게. 그래요? 짧게 아주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야, 기대되는데요.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첫 올림픽이죠. 네. 보면서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이런 게 뭔가 있다. 오마주가 있다. 네, 오마주가 있는데 굉장히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메타포 같은. 잘 찾아야 되는 오마주고요. 거군요. 네, 그리고 사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또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또 새로운 기법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기대됩니다. 작년 장면 준비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추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추위.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열정으로 그런 걸 이겨냈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출연진 스텝 합하면 4,000여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역시 평화라는 것도 다 함께 모여서 각자의 다양성의 소리를 내고 또 그걸 조율하고 함께 그 공동의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또 힘들면서도 보람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평화였군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화를 가는 주제가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지금 날씨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러자도 개막식, 폐막식 구경 가는 분들이 날씨 때문에 많이 걱정하세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와라라는 얘기 주의사항은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세운 추위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저희 방한용품 6개가 준비된 6종 세트가 준비된 방한 패키지를 다 이렇게 지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무료로요? 그럼 네네, 무료입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핫팩 들어있을 거고 그럼. 네, 핫팩 들어있고 담요, 그다음에 이렇게
판초 우이 뭐 이런 종류들이 들어있습니다. 6종 들어있는 거. 근데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오늘 되게 좀 날씨가 풀렸고요. 영상으로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어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평창이 고지가 700고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준비해 오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발, 귀 뭐 이런 데가 시렵습니다. 발 양말 좀 두껍게 신으시고 여러 개 신으시고 귀마개 같은 것도 예, 모자나 이런 거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개막식 아까 전에 손에 손잡고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코리아나가 부른 거였습니다. 네네네. 어떤 가수가 주제가를 부르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들 많으세요. 가수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고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출연진에 대한 언급이 일단 개회식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비밀 유지 각서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오는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가수가? 가수가요? 예. 가수가 근데 뭐 이게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이게 음원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그래요. 이 부분은 또 출연하셨고 또 이런 가수분들은 또 함께 레코드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도 결정이 됐죠? 당연히. 네, 됐습니다. 네. 그것도 관심사죠. 네. 이것도 가장 근데 이거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밀 유지 각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네네. 기대할게요. 저 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기대할 만한 분입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도 좋습니까?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네. 지금 개막식을 기다리고 계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분들에게 총 감독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희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평화를 염원하고 있고 또 이 평화의 가치를 이 개회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통해서 선수들이 또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축제입니다. 뭐 의무가 아니고요. 축제로 우리가 즐겨야 한다는 말씀 굉장히 좋고요. 오늘 저녁 8시 여러분 개막식 그 장면 가서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TV를 통해서라도 우리 꼭 보면서 감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막식의 총 연출을 맡은 분입니다. 양정훈 감독이었습니다.